결혼 3개월 만에 신혼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4세 딸. 범인은 바로 그녀를 가장 사랑한다던 남편이었습니다. 68세 전직 교장 선생님인 한 어머니가 겪은 충격적인 진실과 그 속에서 발견한 가족을 지키는 지혜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입니다.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죠. 지난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뿐인 딸 수연이를 잃었거든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위의 손에 말이죠. 수연이는 제가 40세에 낳은 늦둥이 딸입니다. 남편과 저 둘 다 교직에 있다 보니 아이를 늦게 가졌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키웠죠.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의젓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고 간호대학을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안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해. 괜찮은 사람 만나면 하지 뭘.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30대 중반이 되니까 주변에서도 수연이 언제 시집 보낼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봄에 수연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서민호라는 분이었는데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처음 집에 인사차 왔을 때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정중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어머님, 수연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민호는 정말 완벽한 사위감이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좋은 선물을 가져오고 제 말씀도 잘 들어주고 수연이한테도 무척 잘했어요. 엄마, 민호 오빠가 나한테 정말 잘해. 이런 사람 처음이야라고 할 때 저는 정말 안심했었거든요. 드디어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더니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조금 성급하다 생각했지만 나이도 나이고 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민호가 수연이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어머님께도 좋은 사위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듬직해 보이던지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호는 정말 세심했어요. 예식장부터 허니문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주더라고요. 수연이는 그저 행복해 했어요. 엄마,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지? 민호 오빠 덕분에 이렇게 예쁘게 결혼하게 됐어.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니 저도 덩달아 기뻤죠. 작년 10월 13일 수연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38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내 딸이 신부가 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건 없었어요. 민호도 턱시도가 잘 어울렸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민호가 수연이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완벽했다고 해야 하나?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남자가 원래 이런 건가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전세금도 다 마련해주고 가전제품까지 새로 사줬어요. 어머님, 수연이가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착한 사위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단 3개월 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화를 받게 될 줄이야. 신혼 3개월 누구나 가장 달콤할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연이에게는 그 3개월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결혼 후 수연이는 변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전화를 했는데 결혼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어요. 엄마, 신혼이니까 이해해줘. 민호 오빠랑 시간 보내느라 바빠. 이렇게 말하길래 저도 그러려니 했죠. 신혼부부면 당연히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가끔 수연이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기운이 없다고 해야 하나. 수연아, 괜찮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엄마, 그냥 병원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11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수연이한테 전화했는데 민호가 받았어요. 어머님, 수연이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아니야, 딸한테 직접 얘기하고 싶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어머님, 수연이가 요즘 피곤해해요. 너무 자주 전화하시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사위라지만 엄마가 딸에게 전화하는 걸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하지만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해서 신혼생활에 방해가 되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부터 민호가 수연이와 저 사이를 차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월에 수연이 생일이 있었어요. 매년 생일에는 꼭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해에는 엄마, 민호 오빠가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둘이서만 조용히 보내고 싶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수연이 병원 동료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연이 요즘 어때요? 예전만큼 밝지 않은 것 같던데. 무슨 얘기야? 결혼하고 나서 좀 조용해졌어요. 전에는 쉬는 시간에 다른 간호사들이랑 수다도 많이 떨고 그랬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병원에서 너 아는 분 만났는데 너 요즘 좀 다르다고 하던데? 엄마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좀 조용해진 것 같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수연이 목소리에서 뭔가 우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연아, 혹시 민호하고 무슨 일 있어? 없어, 엄마, 정말 아무 일 없어. 민호 오빠 진짜 잘해줘. 그런데 왜인지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1월 초에는 수연이가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진 걸 봤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수연아, 왜 이렇게 말랐어? 다이어트 중이야, 엄마. 민호 오빠가 내가 좀 더 날씬해졌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수연이는 원래 마른 편이었는데 더 살을 빼라고. 게다가 수연이 표정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에 억눌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연아, 민호가 너보고 살 빼라고 했어?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예뻐지고 싶어서. 하지만 수연이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수연이가 입고 있는 옷이 전부 검정색이나 회색 계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밝은색 옷을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수연아, 요즘 왜 이렇게 어두운 옷만 입어? 민호 오빠가 차분한 색깔이 더 어른스럽게 보인다고 했어. 점점 이상했어요. 수연이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민호의 의견을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도, 옷도, 머리 스타일도 마치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낀 건 1월 말이었어요. 수연이를 만났는데 목에 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수연아, 목에 뭐가 있네? 아, 이거 넘어져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그 멍의 모양이 이상했어요. 마치
손가락 자국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민호가 수연이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저에게는 정중했고 수연이도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모든 신호들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신혼적응기의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2월 1일 그날까지는 몰랐어요. 2024년 2월 1일 오후 3시 17분. 제 인생에서 시간이 멈춘 순간이에요. 그날 오후에 저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 전화였어요. 어머님, 목소리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떨리면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왜 그래, 민호야? 무슨 일이야? 수연이가, 수연이가, 수연이가 왜? 빨리 말해봐. 수연이가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귀가 먹먹해지더라고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어? 수연이가 집에서 숨을 쉬지 않아요. 지금 구급차가 왔는데 의료진이 이미 죽었다고. 화투패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경로당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왜, 우리 수연이가 왜? 소리를 지르고 있었나 봐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것까지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택시 안에 있었어요. 친구가 저를 태워서 수연이 집으로 가고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연이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까 구급차와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었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까지 올라가는 게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어머님 하고 달려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죠? 수연이가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눈물이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워낙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연기였던 것 같아요. 수연이 어디 있어? 우리 딸 어디 있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현장 조사 중이라서 들어갈 수 없어요. 현장 조사? 왜 현장 조사를 하지? 그냥 갑작스럽게 죽은 건데?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서 신원을 확인했어요. 고인의 어머니시군요. 일단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끝나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사? 뭔 조사? 저는 점점 이해가 안 됐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형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따님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의심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 부위에 외상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검, 목 부위 외상? 저는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럼 우리 수연이가 누군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수연이가 요즘 우울해했어요. 혹시 뭔 소리야? 우리 수연이가 왜 우울해해? 직장 스트레스도 있었고 결혼 생활 적응도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수연이는 간호사로 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면 저에게라도 얘기했을 텐데요.
민호야, 수연이가 언제부터 우울해했다고 그래? 한 달 전쯤부터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제가 병원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 달 전에도 수연이를 만났는데 그때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조용하긴 했지만 우울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경찰관이 민호에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몇 시에 집에 오셨나요? 오후 2시쯤이요. 회사에서 일찍 나왔거든요. 그때 부인 상태는 어땠나요? 침실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아서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이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갑자기 민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경찰관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왜 저를 범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때 저는 민호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황당할 수도 있지만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의심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흥분하지? 어머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연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가 왜 수연이한테 해를 끼치겠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이는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옮겨졌어요.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한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 마지막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 민호가 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렇게 수연이를 사랑한다던 사위가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앞으로 밝혀질 진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하는 민호를 보며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진짜 슬퍼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빈소를 차렸어요. 서울 시내 큰 장례식장이었는데 민호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어머님, 수연이를 예쁘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최고급으로 준비하더라고요. 빈소에 민호가 상주복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상주였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수연이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수연이가 얼마나 좋은 아내였는지 몰라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민호가 저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수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무도 의심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경찰이 빈소에 와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내가 죽어서 제가 제일 힘든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민호야, 경찰이 그냥 절차상 조사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흥분해? 어머님도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연이가 없으면 못 살아요. 왜 다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계속 흥분하고 자꾸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수연이 병원 동료들이 조문을 왔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과 민호가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 더 이상했어요. 수연이가 평소에 어땠나요? 의사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요즘 많이 우울해했어요. 일도 힘들어하고 집에서도 계속 울고 그랬어요. 그런가요? 병원에서는 평소와 별 다르지 않았는데 간호사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수연 언니가 우울해했다고요? 저희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요. 최근에도 같이 점심 먹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때 민호가 버럭했어요. 당신들이 뭘 알아요? 집에서의 수연이를 당신들이 알기나 해요?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더 잘해줄걸. 하지만 저는 그 울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8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거짓 울음을 수없이 봤거든요.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은 달라요. 민호의 울음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민호가 수연이에 대해 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수연이가 집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밝은 척하지만 집에 오면 우울해하고. 하지만 저는 수연이를 34년간 키웠어요. 수연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호가 자꾸 수연이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수연이가 너무 예민했어요. 제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울고 집안일도 잘 못해서 제가 도와줘야 했어요.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계속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고 강한 아이였거든요. 간호사 일도 10년 넘게 잘해왔고 집안일도 혼자 살 때 다 잘했어요.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변했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날 밤 민호가 저에게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수연이가 어머님한테 말 안 했나요? 요즘 정신과 상담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뭐라고? 수연이가 언제? 한 달 전쯤부터요. 우울증 약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연이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런 중요한 얘기를 저에게 안 할 리가 없는데. 그럼 병원에 갔어? 아니요. 제가 말렸어요. 약에 의존하지 말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라고 했죠.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수연이가 정말 우울증이 있었다면 의료진인 수연이가 스스로 치료받으려고 했을 텐데 왜 민호가 말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면 저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이틀째 되는 날 경찰이 빈소에 와서 민호에게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서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때 민호 얼굴이 확 하얗게 변했어요. 왜요? 저 더 이상 뭘 말씀드려야 해요? 절차상 필요한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자꾸 저를 범인 취급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빈소에서 밤을 새웠어요. 새벽쯤 민호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야, 괜찮을 거야. 뭔가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경찰서에 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그런데 그 웃는 표정이 너무 어색했어요. 마치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별일 아닐 거야. 그냥 확인차 하는 거니까. 네,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오전 10시쯤 민호가 경찰서로 갔어요. 저는 빈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후 3시 4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오후 5시쯤 형사님이 빈소에 왔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어요? 서민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내 살해 혐의로요.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완벽해 보였던 사위가 바로 제 딸을 죽인 범인이었다니.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소에서 저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어요. 그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 말이.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형사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서민호 씨의 진술에서 모순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어떤 모순점이요? 처음에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들어와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아파트 CCTV를 보니 그날 오전에 외출한 기록이 없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무고하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집안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 같았고 고인의 휴대폰에서 SIM 카드가 제거되어 있었어요. SIM 카드 제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 기록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홈캠까지? 분명히 뭔가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빈소는 텅 비어버렸어요. 민호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은 모두 발길을 끊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 거예요. 결국 저와 몇몇 친척들만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수연이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결혼할 때 그렇게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이었다니. 며칠 후 민호의 조사 내용이 조금씩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 와보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특히 수연이 목에 있던 손톱 자국과 민호 손톱 밑에서 나온 수연이의 피부 조직이 결정적이었대요. DNA 검사 결과까지 나오자 그제서야 인정했다고 해요. 성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대요. 성적인 문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든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나요? 더 충격적인 건 민호가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한다는 거였어요. 우발적? 그럼 SIM 카드 제거하고 홈캠 삭제한 것도 우발적이었나요? 저는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무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민호가 수연이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휴대폰 검사 기록, 외출 제한, 심지어 수연이가 누구와 연락하는지까지 감시하고 있었대요. 수연이 병원 동료의 증언도 나왔어요. 수연이가 최근에 남편이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누구랑 전화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일일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취소했어요. 남편이 싫어한다면서요. 저는 그제서야 수연이가 왜 연락을 뜸하게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저와의 연락까지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민호가 받았던 것도 수연이 생일에 혼자 보내고 싶다고 했던 것도 모두 그의 통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수연이 직장 상사도 증언했어요. 최근에 수연 씨가 눈에 멍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넘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멍의 위치나 모양이 이상했어서 걱정했었어요. 멍? 제가 봤던 목에 그 자국도 그때부터 있었던 거구나. 더 놀라운 건 민호의 과거였어요.
이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도한 간섭과 통제, 그리고 폭력. 하지만 그때는 신고까지는 가지 않았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그때 그 여자분이 신고를 했다면 우리 수연이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민호는 겉으로는 완벽한 남자친구, 완벽한 사위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민호의 회사 동료들도 충격을 받았대요. 정말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어요. 늘 웃고 친절하고 일도 잘했어요. 가끔 스트레스 받는 것 같기는 했지만 설마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결국 그는 철저히 이중적인 인간이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사위를 연기하고 집에서는 아내를 통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수연이를 죽인 후에도 태연하게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울면서 수연이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조문객들 앞에서 슬픈 남편 연기를 하고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수연이가 보내던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늦었어요. 제 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고 그 완벽했던 사위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수연이의 억울함이 풀릴까요? 6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민호는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거였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가 수연이의 휴대폰에 감시 앱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수연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말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재판정에서 말하는 걸 듣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더 충격적인 건 수연이가 민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건 일주일 전에 수연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호가 더욱 화가 났던 거라고 해요. 민호의 변호사는 계속 일시적 정신 착란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충격을 받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CCTV 기록을 보면 민호는 수연이를 죽인 후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아닌 듯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증거들을 차근차근 없앴어요. 홈캠 삭제, SIM 카드 제거, 심지어 수연이의 다이어리까지 찢어서 버렸어요. 다이어리? 수연이가 다이어리를 썼다는 걸 몰랐어요. 경찰이 쓰레기통에서 찾은 찢어진 조각들을 복원했더니 수연이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민호 오빠가 점점 이상해져요. 제가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왜 그렇게 자주 하냐고 해요. 오늘도 또 뺨을 맞았어요. 제가 병원 동료와 커피를 마셨다고 화를 냈어요. 그 다이어리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신호는 있었는데 제가 놓쳤던 거예요.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만 민호 오빠가 더 화낼까봐 무서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결혼이 이런 건가요? 숨이 막혀요. 수연이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호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반성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수연이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요. 제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바람 피운다고 의심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다이어리에는 오히려 민호가 수연이를 의심하고 감시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누구랑 통화했어? 왜 웃으면서 통화했어? 혹시 다른 남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추궁했다고 써 있었어요. 수연이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밥도 맛없게 하고 청소도 대충 하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잘했어요. 혼자 살 때도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살았거든요. 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속 수연이 탓만 했어요. 수연이가 저를 도발했어요. 이혼하자고 하면서 다른 남자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이 휴대폰 기록을 보면 다른 남자와의 연락은 전혀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통제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수연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 했던 거예요. 심리학 전문가의 증언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전형적인 통제형 성격 장애를 보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통제권을 잃는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폭력적으로 변한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호가 수연이에게 보인 그 완벽한 모습들도 사실은 통제의 일환이었다는 거요. 결혼 전에 선물을 많이 사주고 잘해주는 것도 수연이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신혼집도 제가 다 마련해 드릴게요. 가전제품도 제가 사드릴게요. 당시에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수연이가 자립할 수 없게 만드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수연이 마지막 순간에 대한 증언도 나왔어요. 국과수 소견에 따르면 수연이는 약 5분간 목이 졸린 상태로 고통받았다고 해요. 5분. 얼마나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을까요?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한 흔적이 있습니다. 손톱 밑에서 가해자의 피부 조직이 발견됐고 팔과 다리에도 저항하며 생긴 상처들이 있습니다. 수연이가 끝까지 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분명히 저를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를 부르며 죽어갔을 거예요. 민호의 최후 진술도 가관이었어요. 저는 수연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저를 떠나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한다고? 그럼 왜 그 후에 증거를 없앴나요? 왜 거짓말을 했나요? 진짜 후회한다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죠. 판사님이 최종 선고를 할 때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피고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과 통제욕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로 일관한 점,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결국 민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나온 거죠. 솔직히 저는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이 목숨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무기징역도 실질적으로는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사건의 경우 가석방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나서 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감옥에 가서도 자신은 억울하다고, 수연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거라고.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수연이 방에 가서 울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늦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혔어. 그 나쁜 사람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살 거야. 하지만 아무리 처벌을 받아도 수연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수연이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 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범행 후 했던 은밀한 증거, 인멸 행위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런 범죄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도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호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수연이를 죽인 후 그는 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증거를 없앴어요.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세워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수연이의 휴대폰에서 SIM 카드를 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연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실제로 SIM 카드에는 수연이가 친구에게 보낸 너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증언했어요. 수연이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수연이의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것 같아요. 만약 민호가 SIM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더 빨리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수연이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두 번째로 한 일은 집에 설치된 홈캠 기록을 모두 삭제한 거예요. 요즘은 많은 집에서 보안용으로 홈캠을 설치하잖아요. 민호네 집에도 거실과 현관에 홈캠이 있었는데 그날의 기록만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어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캠에 접속해서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클라우드 백업까지 삭제해서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치밀했어요. 세 번째는 수연이의 다이어리와 개인 물품들을 없앤 거예요. 수연이가 몰래 써왔던 다이어리를 찢어서 변기에 버렸고, 수연이가 혹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나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없앴어요. 다행히 다이어리는 쓰레기통에서 찾아서 복원할 수 있었지만 다른 증거들은 영영 사라져 버렸어요. 수연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그렇게 냉정하게 지워버린 거예요. 네 번째로는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한 거예요. 수연이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들, 넘어진 물건들,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수연이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치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회사 동료에게 아내가 우울해서 걱정된다. 일찍 퇴근해서 봐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미리 퇴근하는 명분을 만들어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단 2시간 만에 이루어졌어요.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 그는 완벽한 범죄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아파트 CCTV가 없었다면 정말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더 무서운 건 민호가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수연이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연이 휴대폰에 감시 앱을 깔아놓고 집 곳곳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 놨더라고요. 피해자는 집에서도 전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화장실과 침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찰의 설명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연이가 언제 일어나고 뭘 하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진 거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민호가 수연이의 병원 동료들과 친구들의 연락처를 몰래 차단해 놨다는 거예요. 수연이 휴대폰에서 특정 번호들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정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걸었던 전화들이 수연이에게 가지 않았던 거예요. 수연이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 원인이 민호 때문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가정폭력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가해자들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통제합니다. 휴대폰 감시, 위치 추적, SNS 차단 등이 새로운 폭력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더 위험한 건 이런 행위들이 겉으로는 관심이나 사랑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걱정되어서 당신을 지키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하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민호가 수연이에게 너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걱정되어서 그래. 이런 말들을 했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수연이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자유를 주는 게 사랑이죠. 민호가 한 모든 행동들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가족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제가 수연이를 잃고 배운 가장 값비싼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수연이의 얼굴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어요. 제 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으로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렸어요. 순호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굳이 그래? 조용히 살자. 수연이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싶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수연이의 억울함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거든요. 수연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딸 수연이는 1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착한 간호사였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사위가 사실은 제 딸을 통제하고 감시하던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에도 나갔어요. 68세 할머니가 TV에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수연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수연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우리 딸을 멀쩡하게 보냈는데 3개월 만에 시체로 돌려받았어요. 저는 그 사위를 믿었어요.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가짜였어요. 방송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까지. 저는 그제서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30대 여성분의 전화였어요. 어머님, 저도 지금 남편한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TV를 보고 전화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도움을 요청해. 가족이든 친구든 경찰이든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그리고 여성 상담 기관 연락처도 알려드렸어요.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 저 상담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준비도 시작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연이가 다른 누군가를 구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강연도 하고 있어요. 주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요. 제가 놓쳤던 위험 신호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와의 소통이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연락을 뜸하게 하면 안 돼요. 신혼이니까 이해해줘야지 하면서 거리를 두면 정작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방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너무 완벽한 사람일수록 의심해 봐야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어요. 특히 자녀가 변했다면 반드시 이유를 알아봐야 해요. 결혼해서 성숙해진 거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왜 변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수연이도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놓쳤거든요. 또 중요한 건 자녀의 배우자가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한다면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 걱정되어서 그래, 이런 말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통제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가족과의 연락을 끊으려고 한다든지, 친구들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든지, 옷차림이나 행동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하는 변화들 말이에요. 이런 건 모두 위험 신호예요. 제가 강연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직감을 믿으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파고들어야 해요. 저도 여러 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예민한가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요즘은 젊은 부모님들도 강연을 들으러 와요. 우리 딸이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이렇게 답해드려요. 첫째, 자녀가 어떤 사람과 사귀든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하지만 관심은 꾸준히 가지세요. 간섭과 관심은 다른 거예요. 둘째, 자녀의 연인을 만날 때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말하는 방식, 자녀를 대하는 태도, 특히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셋째, 결혼 후에도 자녀와의 연락을 계속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를 물어보세요. 만약 연락이 뜸해진다면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넷째, 자녀가 SOS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 한 번은 40대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거니까요. 아드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해 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세대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더 많아요. SNS나 메신저를 통한 감시, 위치 추적 앱 등 새로운 형태의 통제 수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해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하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도 배워야 해요. 저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안전 교육도 하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면 무시하지 마세요. 갑자기 새로운 앱을 깔더라도 뭐 하는 앱인지 물어보세요. 특히 위치를 공유하는 앱은 조심해야 해요. 가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만 잊고 살지. 왜 계속 그러고 있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어요. 수연이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연이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민호는 이미 처벌받았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예방이에요. 또 다른 수연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 활동이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한 가정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수연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수연이와 같은 나이의 학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가서 얘기해 보니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교수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더라고요. 특히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완벽한 사람을 피하라는 게 아니야. 진짜 완벽한 사람과 가짜 완벽한 사람을 구분하라는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은 너의 자유를 존중해줘. 너의 친구들을 좋아하고 너의 가족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해. 하지만 가짜 완벽한 사람은 겉으로만 좋은 척하면서 실제로는 너를 통제하려고 해.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수연이가 그 학생을 통해 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수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수연이는 죽었지만 수연이의 정신은 제 안에,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살아 있어요. 수연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수연이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가족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